안녕하십니까. 경찰정보학 교육공동체 주간 12월 10일 첫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이미 교재 연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재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재 복습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말시험 공지하겠습니다. 경찰정보학 기말시험은 12월 17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볼 예정입니다. 문항은 15개이고 한 문제당 20점씩 배점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같은 내용의 답안일지라도 풍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12월 17일 두 번째 수업 시간에 G클래스에 올릴 예정입니다. 답안지 표지에는 굵고 크게 경찰정보학 2020년 2학기 기말시험 답안지 이렇게 써야 합니다. 답안지 표지에 반드시 소속, 학번, 성명 기입하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행정학과 김현욱 조교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3장 정보의 수단체계 쭉 내려왔습니다. 어디까지 했느냐. 정보 요구의 방법 들어갔고, 첫 번째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 PNIO, 그다음에 첩보 기본요소 EEI, 오늘은 특별 첩보 요구 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 이하 SRI라고 하는데 여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3쪽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PNIO나 부문정보기관의 EEI가 미래의 정보 요건을, 정보 수요를 완전히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SR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SRI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특정 지역의 특별한 돌발 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첩보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정보가 아니라 첩보입니다. 첩보. SRI로 요청된 첩보는 그 단기적인 효용으로 인해서 다른 첩보에 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첩보의 수집기관은 전술한 PNIO나 EEI에 의해서 국가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상적인 수집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 또는 계획이 매일매일 정책 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 수요를 예상하여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 요구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PNIO나 EEI가 상정하지 않고 있는 특정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첩보 수집을 지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실용적인 것이 특별 첩보 요구 SRI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 수요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정황은 수시로 변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첩보 요구에 포함될 수 없으나 필요성이 대두된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수시로 SRI를 하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RI를 하달할 때는 정보 수요가 발생한 배경이 되는 지식, 수집하여야 할 첩보의 내용, 첩보의 획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수집기관별 주요 목표, 첩보의 보고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입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정보 요구, OIR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의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는 PNIO에 의해서 되지만 각 정부 부처가 PNIO 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발생한 모든 정보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NIO 결정 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정보 수요가 대두될 경우 OIR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Other Intelligence Requiremen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 PNIO에서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보 목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 새로운 정보 목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OIR은 PNIO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후순위의 요소로 취급되고 있어서 그 우선순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 요구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OIR은 PNIO에 우선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정보 목표인 것이다. 한편 OIR은 전 국가적이고 장기적인 정보 목표라는 측면에서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SRI와 좀 구별됩니다. 다음에 제3절 첩보 수집의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첩보 수집의 단계. 첩보 수집의 의의 먼저 첩보 수집이란 뭐냐 우선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첩보 수집의 의의입니다. 첩보 수집의 의의. 첩보 수집이 첩보 수집 기관이 출처를 먼저 개척하고 수요 첩보를 입수해서 이를 정보 작성 기관에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첩보 수집이라고 한다. 수집 과정에서는 인적인 수단이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첩보의 수집이 이루어지며 수집된 첩보를 처리, 생산하는 정보의 분석 생산 부서로서 전달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첩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첩보 수집 활동은 경찰법 제3조에 규정된 치안 정보의 수집,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3호에 규정된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그 법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럼 첩보의 출처는 어디서 출처하는, 첩보의 출처를 갖다 어떻게 개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첩보의 출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첩보의 출처, 소스는 첩보가 얻어지는 존재 원천이다. 첩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수집의 대상인 첩보가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를 확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조직이냐 단체냐 지역이냐 인물 등 첩보의 수집 목표가 설정되면 이들 목표로부터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경로들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러한 방법 및 경로를 첩보의 출처라고 한다. 두 번째, 출처의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첩보의 출처들을 이해하는 것은 수집 목표에 가장 적합한 출처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국내의 목표를 대상으로 한 국내 정보 수집의 경우 가능한 공개 출처를 개척한다. 가능한 공개 출처를 해라. 첩보의 출처도 가능한 다 공개된 출처를 사용해라. 공개된 출처를 개척하는 이유가 뭐냐?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외 첩보 수집의 경우는 기술 정보는 물론 비밀 출처인 인간 정보의 활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첩보의 출처는 정보기관과 학자에 따라 그 분류 방법이 다양합니다. 개척 출처의 비밀성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공개 출처와 비밀 출처로 나눠진다. 정보기관이 정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분야는 비밀 출처다. 첩보의 출처를 구체적인 수집 경로 또는 수집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인간 정보와 기술 정보로 대별되며 이는 다시 각각 공개 출처 정보와 비밀 출처 정보,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로 나뉜다. 인간 정보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정보는 인적 수단을 이용하여 수집한 첩보를 말한다. 인적 수단이 공개 출처 정보를 이용하여 첩보를 수집하는 형태는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과 인터넷, 방송 매체 등 각종 매스컴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공기관 방문, 전화 문의, 공개 토론회 등 참석, 기업, 전시장에서 팜플렛 수집 등도 이에 포함된다. 정보경찰의 활동이 대부분이 이러한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밀 출처 정보에 대한 인간정보 활동은 정보기관에 소속되어 주로 첩보의 수집을 담당하는 관리인 정보관, IO라 그럽니다. 인텔리전스 오피서라 그럽니다. 옛날 이거 경찰 정보과장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정보과장은 정보관, 인텔리전스 오피스, IO라고 합니다. 대상 국가의 대사관의 관원으로서 외교관의 신분을 가진 주재관 등이 직접 수집하는 경우와 공작원이나 협조자를 활용하는 경우 및 포로, 망명자 등으로부터 추출하는 경우로 나눠진다. 그다음에 기술정보 보시겠습니다. 기술정보는 뭐냐? 태친트라고 해요. 앞에 인간정보는 휴민트라고 해요. 휴민트. 태친트, 기술정보 태친트. 기술정보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수집한 첩보를 말한다. 기술정보는 영상정보, 이민트와 신호정보, 시긴트로 대별된다. 전자 이민트는 사진이나 영상을 수집 수단으로 하여 위성 전자사진, 레이더 영상, 재래식 항공사진 등을 포함한다. 후자 시긴트는 음성, 전파 등의 각종 신호를 수집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통신수단 즉 음성, 전신부호, 전화회선, 공중파, 전자우편 등을 도청 또는 감청하는 통신정보, 코민트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그러니까 테친트는 그러니까 이민트, 시긴트, 코민트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첩보의 수집 단계는 다시 첩보 수집 계획의 수립, 출처의 개척, 첩보 수집 활동, 첩보의 정리 및 보고의 4단계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첩보 수집 계획의 수립입니다. 첩보 수집 계획의 수립.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의 요구 단계에서 첩보의 수집 계획이 작성된다. 그러나 기획 및 지시 부서에서 작성하는 첩보 수집 계획에도 불구하고 첩보 수집 부서가 자체적으로 수집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기획 및 지시 과정에서 첩보 수집 환경 및 현실적 제약 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지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첩보 수집 기관의 가용 자원이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계획 수립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첩보 수집 계획에서 첫 번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정보 요구의 결정입니다. 정보 요구의 결정. 정보 사용자는 물론 수집 지시 부서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단계다. 수집 지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시 부서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용자의 최초의 정보 요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집 부서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를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해당 정보를 요구하게 된 배경, 즉 정보가 사용자에게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의 설명이 요구 과정에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수집 부서에 의해 곡해될 수 있는 우려는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수집 부서는 정보 요구의 배경을 수집 부서에 축적된 기본 정보 또는 공개 정보를 통하여 재해석해보고 그 해석의 결과와 요구 부서의 최초의 의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한편 정보 수집이 수집 부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보 요구의 결정이 필요하다. 정보 수집이 반드시 요구 부서의 명시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집 부서가 평소의 수집 활동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가 요구 부서가 미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아닌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수집 부서에서 해당 정보가 정보 사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보기관들은 첩보 수집 계획이 수립하기 전에 정보 요구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미리 여러 첩보 소스를 확보해서 미리미리 첩보를 확보해 둡니다. 그래서 정보 요구 결정이 나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첩보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첩보를 확보해 두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첩보 수집 목표를 설정합니다. 첩보 수집 목표. 첩보 수집 목표란 실무적으로 첩보 수집의 대상이 되는 조직, 단체, 지역, 인물 등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전술한 정보 요구의 결정 단계에서 결정된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들을 물색하고 결정하게 된다. 물론 정보 요구 단계에서 각 수집 부서에 가장 적합한 주요 수집 목표가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집 부서에서는 이러한 지시를 참조하는 가운데 수집 부서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목표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에 세 번째, 목표의 분석입니다. 목표의 분석. 첩보 목표 분석 단계란 일단 결정된 대상 목표의 실체 및 현황을 검토하여 첩보 수집 활동의 바탕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때 첩보 수집 기관이 관할하는 목표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축적해온 기본 목표가 목표 분석에 기여하게 된다. 기본 정보의 적실성, 정확성, 객관성 등을 검토하여 목표 분석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첩보 수집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목표 분석 시 파악해야 할 주요 내용은 목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조직 단체의 경우에는 첩보 수집 목표가 조직이나 단체의 경우에 그 조직의 연역, 기구, 시설 등 현황, 목적, 규약은 물론 조직을 구성하는 인적 요소들에 대한 공개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밖에도 해당 조직이 목표로 삼고 있는 주요 사업의 내용, 특히 할 만한 활동사항과 함께 조직이나 단체 내부의 취약점 등과 문제점 등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첩보 수집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 행정구역, 면적, 인구, 주요 산업시설, 교통, 통신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지역 내 기관이나 정당, 단체와 각각의 주요 인물과 같은 정치적 인적 요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의 경우 집단 사태의 지도와 조정이라고 하는 정보 기능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지역민의 수건사업 및 기타 민원 요소 등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9쪽입니다. 인물이 첩보 목표가 이러한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개인, 인물일 경우에는 기본적인 신원사항을 포함해서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 수요와 관련된 사항들을 착안해서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면담과 같은 수집 활동을 해야 한다. 이때 인물의 경우에는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단만을 선택하여 목표 분석에 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개된 인물 정보를 평상시 파악하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인물의 첩보를 확보해야 된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선 그 인물에 접근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출생지가 어디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느냐, 뭐 학교가 어떻게 되냐, 전공이 뭐냐, 그 사람 취미 활동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미리 알아둔 다음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첩보를 확보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첩보 수집 우선순위 책정입니다. 첩보 수집의 우선순위의 책정 단계는 정보 요구 및 목표 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어떠한 첩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전체적인 수집 활동에 비추어 효율적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우선순위의 결정 문제는 요구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 수집 부서의 물적인 인적인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고려에 따라 제기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요구 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채택한 요구 방법에 따라서 수집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다섯 번째, 첩보 획득이 가능한 출처를 먼저 파악해라. 전술한 출처의 종류에 착안해서 어떠한 소스의 첩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우선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첩보 획득이 가능한 출처가 평상시 어떤 방식으로 수집 부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후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첩보 수집 방법을 결정해라. 첩보 수집 방법을 결정해라. 첩보 획득이 가능한 출처가 결정이 딱 되면은 해당 출처의 성격에 비추어서 가장 적합한 첩보 수집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인간 정보의 경우 공개 출처를 활용할 것인지 비밀 출처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기술 정보의 경우 세부적인 기술적 방법들을 결정하게 된다. 일곱 번째,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해라. 맨 마지막에 하는 단계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의 첩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확한 임무 부여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해서 수집의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집 계획서에서는 수집 목표와 방침, 수집 대상의 수집 범위, 수집의 분담과 책임, 수집의 세부 일정 및 계획, 수집 방법, 수집 성과의 보고 요령, 수집상의 유의사항, 기타 특별 지시사항 등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출처를 개척해야 됩니다. 출처를 어떻게 개척하는지 개념부터 알아보시겠습니다. 첩보 출처의 개척이 뭐냐? 첩보 출처의 개척이란
첩보 존재의 원천을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자, 그럼 첩보 출처를 결정할 때 어떤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나의 정보 수집 부서가 첩보의 존재 원천을 찾아내어서 첩보의 수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요구되는 첩보가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최초의 정보 요구를 감안해서 결정한다. 그 필요성은 첩보 수집 계획에 관하여 전술한 바와 같다. 둘째, 어떠한 출처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고려해라. 인간 정보를 출처로 할 경우 대상이 되는 자의 성장 환경, 직업 및 교육과 관련된 경력, 해당 첩보와 관련된 사항과의 이해관계, 수집을 담당하는 자와의 신뢰관계 등이 신빙성이 결정 근거가 될 수 있다. 언론 기타의 공개 정보를 출처로 할 때에는 해당 출처의 공식력, 관련 사항과의 이해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수집 부서에게 주어진 기간 내에 해당 출처를 개척하여 출처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출처의 접근성 또는 개척 가능성이라고 한다. 아무리 정보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고 신빙성이 높은 출처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간 내에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낮다면 수집 부서로서는 이러한 출처를 개척하기 위해서 역량을 동원하는 데 따른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신빙성이 담보되고 수집 부서가 개척할 수 있는 출처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출처가 어딘지를 선별해야 한다. 이는 특히 비밀 출처와 공개 출처의 효용의 비교와 관련된다. 즉, 신빙성 있는 공개 출처가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는 비밀 출처에 대신해서 이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비밀 출처보다는 공개 출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공개 출처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첩보 내용이 틀렸을 경우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출처의 신빙성, 접근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되 이를 근거로 단 하나의 출처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출처로부터 획득한 정보의 내용이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 평가를 위해서 둘 이상의 출처를 개척하고, 줄쳐주세요. 비교 평가를 위해서 둘 이상의 출처를 개척하고, 이들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대상으로 상호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이중성, 가외성의 원칙 또는 이중 출처 개척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빨간 줄 쳐주세요. 다음에 세 번째, 출처의 관리입니다. 출처의 관리. 출처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확보된 출처를 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 수집 부서에 한 번 개척한 출처는 첩보 가치가 상실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에 첩보의 수집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첩보의 수집 활동. 첩보의 수집 활동입니다. 아니다. 출처의 관리. 그 다음에 첩보의 수집 활동. 이것은 출처가 아니고 잘못했어요. 첩보의 수집 활동입니다. 첩보의 수집 활동. 수집 활동이란 수집 부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첩보를 획득하는 활동으로서 출처의 종류, 즉 수집 방법에 따라서 인간 정보의 수집 방법과 기술 정보의 수집 방법으로 나눠진다. 그럼 첫 번째 인간 정보, 휴민트의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본적 수집 방법입니다. 기본적 수집 방법. 인간 정보의 수집 방법은 다시 공개 출처 정보의 수집 방법과 비밀 출처 정보의 수집 방법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수집 방법인 관찰과 면접은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집 방법이다. 첫째, 관찰이란 특정된 목적 아래의 인간의 실체, 사물의 현상, 사건의 전말을 오관을 통해서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정보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전체 정보의 94%가 보고 듣는 행위를 통해서 수집된다고 할 만큼 모든 첩보 수집 활동의 기본이다. 관찰은 다시 관찰 절차의 조직성 여부에 따라서 비조직적 관찰과 조직적 관찰로
그리고 관찰 대상 집단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로 구분된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비조직적 관찰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관찰의 대상이나 도구를 사전에 명백히 규정하지 않고 대상의 자연적인 상태와 전체적인 유기성을 해치지 않고 하는 관찰이다. 반면에 조직적 관찰이란 관찰의 절차와 그 대상을 명백히 사전에 정해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찰의 조건을 표준화함은 물론이고 질문, 질의표나 조사표 등의 보조도구를 사용해서 실시하는 관찰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조직적 관찰은 관찰자가 그 조직 내에 개입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 조직이 왜곡되거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상 제대로 된 객관적인 관찰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참여 관찰이란 관찰 대상 집단에 들어가서 그 구성원이 일원이 되어서 공동생활에 참여하면서 하는 관찰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직적 관찰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말하자면 자기 관찰자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비참여 관찰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 집단의 성원과 일체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행하는 관찰을 말하는데 비조직적 관찰에서 흔히 적용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면담. 이 면담은 일반적으로 출처인 인물과 마주 대하여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하면 면접이라고도 한다. 면담은 그 목적에 따라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 특정, 불특정의 첩보를 얻어내기 위한 유출하는 면담, 상대방이 면담자의 의지나 감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강요하는 면담, 또 앞의 양자를 통합한 형태의 상담하는 면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보관이 첩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면담의 기본적인 형태는 유출하는 면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공개 출처의 수집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정보, 공개된 정보의 수집 방법입니다. 공개 출처 정보의 수집 활동은 첩보 수집의 출발점이다. 정보의 공개가 확산되고 인터넷 및 통신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많은 양의 정보들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태에 놓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관은 첩보 수집에 있어서 앞서서 공개 출처를 통해서 수집 가능한 첩보의 질과 양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신빙성이 있는 공개 출처가 발견되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의 신뢰성 등을 판단하여 분석 과정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때 정보의 평가 또는 분석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또는 첩보가 공개 출처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비밀 출처 정보를 발굴해야 한다. 세 번째, 그럼 비밀 출처는 비밀 출처 정보의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밀 출처 정보의 수집은 그 주체에 따라서 정보관이나 주재관이 직접 수집하는 경우가 있고 공작원이나 협조자를 활용하여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관이나 주재관이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외교관 기타 정부의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백색 정보관과 민간으로 위장한 흑색 정보관으로 일반적으로 분류한다. 후자, 즉 흑색 정보관일 경우에는 수집 목표에 접근 가능한 인간 출처를 찾아내는 물색,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약점을 파악하여 유인 또는 위협하는 포섭, 또 포섭된 출처로부터 첩보를 제공받는 운용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확보된 인간 정보 수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정보의 수집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첩보의 수집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술 정보의 수단이 다양화, 첨단화하는 추세 속에서도 인간정보 수집 활동은 그 고유한 영역과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과할 수 없는 인간정보 수집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적 특성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간정보 수집 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해와 대책의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첩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보관, 공작원, 협조자 등의 경우 비밀 출처의 문서와 같이 그 자체로서는 증명이 가능한 첩보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첩보의 신뢰성을 다른 수단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 정보의 출처들은 자신의 공적을 과장하거나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첩보를 과장, 왜곡, 조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록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인간의 인지 능력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서 사실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첩보의 수집 목표인 국가, 조직 등이 폐쇄적인 체제인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이 진술한 북한 내 실정에 관한 첩보들의 경우 확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의적인 해석, 왜곡, 과장의 우려가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인간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첩보의 수집 목표의 보안 체계가 강하거나 폐쇄적인 조직인 경우 정보원의 접근이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서구 국가나 자유세계의 경우 정보원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고 보안체제도 강력하지 않지만 북한이나 이라크, 리비아 같은 폐쇄적인 독재 국가들의 경우에는 간첩 사범에 대한 형량이 높으며 방첩 대책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테러 조직이나 마약 조직의 경우에도 조직의 결속력이 높고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비밀 출처의 인적 정보 수집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민주화와 정보화라고 하는 사회적 변혁의 과정에서 수집 목표인 인물, 조직, 단체 등이 자기정보 통제권에 대한 각성을 거듭하면서 정보기관들의 인적인 정보, 수집활동 역량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국내적인 인적 정보 활동의 경우 경찰 비례의 원칙에 입덕한 첩보 수집 활동, 공개 출처 정보의 발굴 등을 통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작원 및 협조자의 사후 처리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된 공작원이나 협조자가 과거의 협조를 미끼로 계속 정치적이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비밀 활동 내용을 공개하여 정보기관이나 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첩보 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인간관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술정보 태친트 수집 방법입니다. 정보기관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기술정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감청을 들 수 있다. 대화 내용이나 통신 내용을 동의 없이 수집하는 감청은 고전적인 기술정보 수집 방법이지만 아직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청은 몰래 듣는 도청과 달리 합법적인 것입니다. 감청은 영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감청입니다. 국내에서의 감청은 헌법 제17조와 18조에서 각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데 따른 엄격한 법적인 제한이 대상이 된다. 정보수사기관이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로부터 받은 감청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통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일반 전화의 통화 내용과 음성사서함,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통신사업자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등이다. 통신보호법 제7조는 정보기관이 감청 요건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보 수집이 필요한 때를 한정하면서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차뿐이고 실제로는 도청, 감청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4절입니다. 제4절. 정보의 분석 생산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보의 분석 및 생산 단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의 분석 생산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분석과 생산은 무엇이냐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의 생산은 로웬살의 처리, 이용 및 분석 생산, 존슨의 처리, 생산, 분석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정보의 생산은 정보 순환 단계의 하나로서 수집된 첩보를 전달받은 생산 부처에서 첩보를 기록, 보관하고 평가, 분석, 종합, 해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보고서, 기타의 배포 행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다시 정보기관이 매일 산출해내는 다양한 양의 첩보를 검토, 정선하여 국가안보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경찰 정보에 관한 연구에서 이 단계를
정보의 생산 단계로 분류하는 데 비해서 국가 정보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정보의 분석 과정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분야를 정보 분석론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56쪽입니다. 정보의 분석은 결국 정보 사용자를 위해서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평가하고 묘사, 설명 또는 결론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첩보를 가공하는 것을 정보 분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 분석이 이처럼 정보 사용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사용자인 정책 결정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보 분석의 결과물은 다양한 형태를 필요로 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보 분석 및 생산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일천하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일련의 정보 분석 생산 요령이나 정보 분석의 성공 사례에 대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첫째, 정보에서 다루는 현안들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기에는 지나치게 다양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 분석가들이 실용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도 정보 분석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 성과가 전무한 이유이다. 즉, 정보 분석가들이 자신들이 작업에 대한 이론과 같이 관념적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분석은 분명히 가설을 설정하고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들을 종합하여 설명, 평가 또는 전망을 형성한 하나의 절차다. 거기서 써주세요. 이것이 바로 판단 정보입니다. 현행 정보가 아니라 판단 정보다. 판단 정보인 경우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또한 전통적인 이론 형성에서 채택하는 많은 법칙들과 동일한 법칙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무한회귀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통적인 이론 형성의 법칙과 실무적인 분석의 과정 또는 절차들을 결합하여 정보 분석가들이 분석 과정에서 일으킬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키는데 정보 분석 또는 생산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정보의 분석 및 생산 절차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의 속성과 정보 분석가들의 일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정보 생산의 절차 또는 과정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를 찾아볼 수는 없다. 정보 분석 과정에 대한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절차 또는 과정의 기술보다는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점들 중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본서에서는 이와 달리 실무적인 접근을 위해서 정보 분석가들이 실무적으로 따르는 일련의 절차의 대강과 그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때 정보의 생산 과정은 첫째, 분류 및 기록, 둘째, 평가, 셋째, 분석, 넷째, 종합, 다섯째, 해석의 5단계로 분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5개 단계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분류 및 기록입니다. 분류 및 기록. 분류 및 기록 단계는 수집된 첩보 가운데 분석의 대상을 확정하고 이를 기록하는 등의 정보 관리를 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정보 분석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는 분석 대상을 개념적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를 지역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첩보의 개념적 분류 먼저 보시겠습니다. 개념적 분류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첩보가 다양한 첩보들에 의해서 귀납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을 귀납이라고 합니다. 귀납하여 일반화, 이것은 경험으로 통해서 일반화를 하는 것을 귀납하여 일반화한다는 것입니다. 귀납하여 일반화한 추상적인 개념들 가운데 어느 개념에 가장 부합하느냐에 따른 분류이다. 일반적으로 주지의 사실, 비밀, 역정보, 난제 등의 개념이 분류의 기준으로 논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지의 사실 보시겠습니다. 주지의 사실. 주지의 사실이란 공개 출처로부터 수집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최소한 실제 확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첩보를 말한다. 주지의 사실에는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기초적인 지리적 정보 또는 경제지표 등
대중 매체에서 추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국가 정책이나 전략 원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주지의 사실에 대한 요구는 분석 과정에서 가장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거기다 써도 돼. 대표적인 CIA 팩트북이라고 하는 CIA 팩트북.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주지의 사실이 바로 CIA가 발행하는 팩트북입니다. 팩트북. 주지의 사실이라도 가공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거의 언제나 상당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정보 분석가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해당 첩보를 신속하고 적절한 형태로 입수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지의 사실들을 축적하여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밑에 문단은 꺽쇠 해가지고 별표를 묶어주세요. 주지의 사실이 중요시 되는 것은 그것이 전망이나 평가의 근거가 되는 많은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획득한 첩보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기준이 된다는 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이란 정보를 소유한 주체가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비밀은 외국의 정부 또는 알려지지 않은 단체가 의도하고 있는 현안, 상황 또는 절차들에 관한 첩보를 정보 분석가에게 제공하게 된다. 모든 비밀은 실제와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모호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비밀과 관련하여 정보 분석 과정에서 요구되는 첫 번째 임무는 하나의 최적화된 추정을 도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 분석가는 이러한 추정이 내포하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가능한 한 불확실성을 낮춰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역정보입니다. 역정보. 역정보란 의도적으로 정보 분석가를 대상으로 기망, 은폐, 기망 또는 오도하기 위한 정보다. 이것은 적성국가가 이런 짓을 합니다. 적성국가가 역정보란 적성국가가 빠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정보 분석가를 대상으로 은폐, 기망 또는 오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짜 정보입니다. 가짜 정보. 역정보에 따른 위험은 정보 판단이 실패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위험에 그치지 않는다. 역정보에 따라 판단을 거친 정보 채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신뢰의 상실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어 해당 정보 채널이 수행한 다른 많은 정보 판단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역정보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정보 분석가는 특정한 정보 판단이 정확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망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정보 분석가는 분석 대상인 출처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에 난제가 있어. 난제, 미스터리, 난제. 난제 또는 미스터리라고 하는 정보의 분석이나 비밀의 수집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한다. 즉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최적의 전망을 내놓을 수 없거나 둘 이상의 예측 또는 전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가망성이 높은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난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난제가 해결 불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정보가 부족한 이유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 자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결론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고 이들이 모두 설득력이 있는 경우는 난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두 개 이상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이를 난제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정상적인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타날 것인지 뒷면이 나타날 것인지를 분석하라는 요구가 있다면 그 분석 결과는 각각의 확률이 50%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논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동전을 던져서 나타나는 면이 어느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서는 아무런 효용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수많은 변수를 내포하고 있는 정치 과정에서 흔히 나타난다. 정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가 원천적으로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불특정한 것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난제의 중요성은 이처럼 정보와 정책의 경계를 설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보기관의 임무는 전술한 세 종류의 정보 분석들의 대상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들은 정보 사용자로부터 난제를 검토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그러나
정보 분석 과정에서 봉착하게 되는 난제를 극복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의 몫이다. 난제의 경우 필요한 것은 정보 분석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정치적 결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기능적 분류. 첩보의 기능적 분류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정보의 차원에서 기능적인 분류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과학기술 등의 정보 분석의 대상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집 대상에 따라서 분석 대상이 결정된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한 국가의 정보 분석의 대상은 매우 가변적이다. 국가가 처한 환경이나 정책 결정자의 필요에 따라서 해당 분야가 급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북한을 대상으로 한 안보 분야에 정보 분석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데 반해 최근에는 국제조직범죄, 테러리즘, 물론 경제 정보의 분석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경찰이 정보 부서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기능적인 측면들은 경찰청의 정보국을 기준으로 할 때 정치, 경제, 노동, 사회, 학원, 종교, 문화 등의 분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지역적인 분류입니다. 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적 분류란 정보 분석의 대상이 지역에 따라 나눠지는 것을 말한다. 국가정보기관들은 정보 분석을 기능과 지역으로 나누어 이원화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이 그 조직을 해외, 국내, 북한으로 나누고 있는 것도 지역적 분류의 경우에 한다고 할 것이다. 그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 단계입니다. 평가. 정보의 평가. 정보 평가가 무엇이냐, 그 평가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첩보에 대한 평가란 첩보의 내용과 그 대상이 된 사실과의 차이를 찾아보는 데 있다. 즉, 첩보의 평가는 첩보의 진실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첩보의 평가라고 한다. 첩보의 평가는 해당 첩보를 분석 과정에서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첩보의 평가 과정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이나 문헌에 따라서 다른 실무 관행과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첩보의 적합성, 출처의 신뢰성, 첩보 내용의 정확성 등에 대한 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첩보의 적절성, 출처의 신뢰성, 첩보 내용의 가망성 등을 평가의 구성 요소로 한다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는 개념의 구분이 모호한 평가 기준들이 제시된 데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첩보의 평가 기준을 크게 첩보의 출처의 신빙성과 그 내용의 신뢰성으로 나누는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그래서 첩보 출처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첩보 출처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처의 신빙성이란 첩보를 획득한 인물, 기관 또는 기타의 공개 출처나 비밀 출처 등을 해당 첩보의 원천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즉 출처 자체에 대한 신용의 평가를 말한다. 출처가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첩보를 신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인 만큼 평가 과정에서 절대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신빙성에 대한 평가의 실제에 있어서는 출처 등이 첩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문, 언론, 인터넷 자료 등의 공개 출처의 경우 작자의 의도, 조사 방법, 작성 당시 정치, 기타 환경 등이 일반적인 검토의 근거가 된다. 정보원, 협조자 등의 비밀 출처에 대해서는 능력, 지식, 훈련 및 경험, 성실성, 수집 환경, 과거 업적 등을 평가하고 문서에 의한 증거와 같은 자료가 있는 경우 이와 비교하여 검토하게 된다. 신빙성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기록해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빙성의 평가와 기록의 방법은 정보기관의 실무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많은 정보기관들이 출처의 신빙성에 대해서 영어 알파벳을 사용해서 A, B, C 등의 형태로 이를 기록하고 각각의 등급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다. 오케이,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